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조규진입니다. 저희 바쁘신 연말 일정 속에서도 저희 서울대 기계공학부 크리스마스 렉처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렉처는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계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좀 돌아보고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기계공학부의 연말 특별 행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올 한 해의 연구와 배움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크리스마스 렉처는 이런 대본이 있을 정도로 되게 수준이 높은 강연인데요. 오늘 그 강연 맡아주실 분은 저희 서울대학교 기계과학부 민경덕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민경덕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경험 그리고 풍부한 산업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서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잇는 그런 연구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이렇게 이르기까지 되게 폭넓은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해 오셨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미래모빌리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모빌리티 기술 발전 그리고 정책 산업 연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학생 교육 그리고 후학 양성에도 되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기하학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고학자로서의 항상 그런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까지도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Evolution of Automotive Propulsion Systems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되게 옛날 차부터 이제 미래 차까지 자동차 동력원의 진화라는 주제로 자동차 동력 시스템의 변화 흐름을 쭉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향후 환경 문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력 시스템의 방향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큰 박수로 우리 민경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비도 오고 굉장히 날씨도 좀 안 좋은 상태이고 또 연말이고 다음에 내일 모레면 또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그 조규진 학부장님한테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렉처를 잘 모르고 나름대로 준비를 쭉 해오다가 전년도에 하신 우리 박정우 교수님의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 버리고요. 한 달 동안 이 자료를 만들면서 뭘 보여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동력원을 좀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자동차 동력원의 어떤 변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것이 변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시간 정도 강연을 듣고 가셔서 나가실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나 것들을 한번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또 보니까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식을 다 뺐습니다. 딱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수식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이볼루션이라 할 때 그 EV를 좀 빨간 걸로 좀 표시를 했고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산타가 여러 가지 동력원을 앞에 두고 그 가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사실 이 그림이 제가 1시간 동안 한 강연에 모든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자동차 한 150년 동안 동력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동차 동력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거를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멋있죠? 그림. 그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아마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은 한 번 정도를 가보는 그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궁전 저 맨 위에가 이제 궁전이고요. 그 앞에 큰 정원들이 있습니다. 궁전이 방이 한 2,300개 이상 있고요. 여기 있는 정원의 크기가 약 한 900헥타르 그리고 한 50개의 그 큰 분수들이 있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안 보입니다. 맨 밑에는 한 폭이 한 62m, 길이가 한 1.67km 해당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큰 고민이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하루에 약 한 3,000톤 정도 물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이거를 갖고 오려면은 바로 근교에 샌드강이 있는데 샌드강이 불행히도 여기보다 지대가 한 160m 낮았습니다. 그러려면 물을 우리가 지금은 그냥 펌프로 퍼오면 되는데 이 물을 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17세기에 그 과학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죠. 여기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아이디어를 여러 개의 아이디어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건파우더 엔진을 만들어서 한번 물을 한번 끌어올리자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이제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피스톤하고 실린더 안에 폭약을 장착을 해서 저거를 터트리게 되면은 고온 고압의 가스가 발생할 거고요. 그 고온 고압의 그 가스가 대기압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일바가 될 거고, 다음에 우리가 저게 이제 완웨이 밸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스가 다 나간 다음에 온도가 식게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저기 있는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물을 푸자. 이것이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의 하나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고, 물론 이것이 채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펌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이제 공급을 아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산업혁명 통해서 우리가 그 증기기관이 많이 발전을 하고 굉장히 큰 사회의 대변혁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수송용, 원래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썼는데 이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수송용에 써보자 하는 노력을 프랑스의 그 니콜라스 요셉 퀴뉴난 그 대위가 밀리터리 엔지니어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삼륜 마차에다가 그 스팀 엔진을 장착을 해서 이거를 포를 끄는 그런 걸 한번 시연을 한번 1769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 보시다시피 앞에 큰 그 스팀 엔진이 있고 굉장히 무겁고요. 다음에 조향 장치가 굉장히 그 당시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운전을 했을 때 한 3km 내지 4km로 사람 걷는 속도보다 좀 느렸습니다. 처음에 시운전을 할 때 바로 벽에 가서 부닥치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의 자동차이자 최초의 교통사고를 낸 이런 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9년도에 그 가스통 플랑테가 그 지금의 재충전할 수 있는 황산 나추정지를 개발해서 지금의 그 전기차에 굉장히 그 큰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큰 개발을 이때 했고요. 다음에 같은 해에 그 드레이크가 펜실바니아입니다. 펜실바니아에서 처음으로 그 드릴을 파갖고 한 21m의 땅을 파갖고 우리가 원유를 추출하는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석유 산업의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벨기에의 그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투스트로크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엔진은 우리가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기압 상태에서 우리가 연소를 통해 갖고 피스톤을 밀어내서 일을 만드는 그런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배기량이 한 6,000cc인데 한 3마력 정도, 그리고 효율이 한 3 내지 5%이기 때문에 지금의 엔진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형편없지만 그 당시의 엔진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갖고 산업용으로 이거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연계가 되는데요. 독일에 있는 니콜라스 오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 최초로 지금의 가솔린 엔진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흡입, 압축, 팽창, 배기, 그러니까 사행정 불꽃 점화 기관을 최초로 구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엔진이 있고요. 이 엔진의 배기량이 한 5,000cc 정도 되고 효율이 14%. 그래서 아까 봤던 르누아르 엔진보다는 효율이 거의 한 2배 반, 3배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사람이 최초로 특허를 이제 출원을 했는데 한 10년 후에 특허가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리 4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알폰소 보데로샤라는 사람이 개념 특허를 냈습니다. 근데 이 개념 특허는 그냥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냈고 그래서 10년 후에 이 특허가 취소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이 오토 사이클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의 기본적인 이념을 만들었고 이걸 최초로 구현을 했다 해서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면은 가솔린 엔진을 오토 엔진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78년에 프랑스의 그 아메데 폴레가 그 라망쉐이라는 스팀 기관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차, 다음에 그 전기차보다 먼저 스팀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었고요. 한 50대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차 속도가 한 40km. 그 당시에는 도로가 지금처럼 이게 아스팔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우리가 양산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팀 엔진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도입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스타브 트레베 이게 저기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까 보신 그 나축 전지하고 다음에 DC 모터를 조그맣게 그 3륜차에다가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전기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효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1881년도에 이거를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기에는 뭐 양산성이 좀 떨어지고 좀 차 같지도 않은데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토마스 파커가 1888년도에 보시다시피 4륜으로 해서 큰 대용량의 그 압축전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다음에 그 4륜 조향, 다음에 그 유압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용성이 있는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차보다 스팀 기관으로 이용한 차 그리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상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벤츠 독일이죠. 칼 벤츠가 그 1886년에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는 특허를 처음에 냈고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을 3륜차에다가 처음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가솔린 차 특허를 냈습니다. 물론 만든 거는 1885년인데요. 80년대 특허를 출원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해에 바로 옆 동네에서 고틀럽 다밀러가 이번에는 가솔린 엔진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 4륜차를 1886년에 만들어서 또 세계 최초로 4륜차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솔린 차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볼 수 있고요. 밑에 재원을 보시게 되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벤츠가 옆에 있는 경쟁자에 굉장히 의식을 했고 그 당시로 이제 차를 만들었는데 잦은 고장 그리고 과연 이게 말을 이끄는 마차보다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해결사가 누구냐면은 칼 벤츠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그 2년 후에 그 지금 베르타 벤츠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칼 벤츠가 만든 3호차를 2년 후에 이걸 자기가 손수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집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 약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몰고 자기가 최초로 내구 테스트죠. 어떻게 보면요. 100km 이상을 주행을 해서 하루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게 연료 탱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다가 연료를 이제 어디서 구입했냐면은 지금에 보면 이제 아포테키라고 해서 약국인데요. 거기서 최초로 연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약국이 세계 최초의 주유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 칼 벤츠의 와이프가 이거를 해결했고 그 다음부터 이 칼 벤츠의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지금도 이 베르타 벤츠 부인을 우리가 자동차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니콜라 테슬라가 그 1888년도에 뭐 AC 모터를 개발해서 지금의 굉장히 고성능 고효율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의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1892년도 이것도 독일입니다. 루돌포 디젤이 지금의 압축 착화, 그러니까 컴프레션 이그니션의 특허를 1892년도에 이거를 냈고요. 다음에 이거를 상용 어떤 그 스테이셔너리 쪽에 엔진을 개발해 갖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밑에 보시게 되면 효율이 이제 28%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3%대에서 오토가 한 12%, 13%, 다음에
루돌프 디젤이 한 28%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점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저렇게 보시면 공장에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도입된 거는 한 44년 후에 1936년도에 다임ler러 벤츠에서 최초로 독일 그러니까 그 디젤 차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모터도 개발돼 있고 전기차도 개발돼 있고 거기에 단점도 있고요. 다음에 가솔린 엔진 차도 있고 해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자 하는 그 노력이 여기 보면 페르난도 포셰라는 분이 이렇게 가솔린 차하고 전기차를 혼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개념의 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5년 전이죠. 이게 지금의 하이브리드가 처음이 아니라 이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조금 더 양상성이 있는 믹스테라는 차를 만들어왔고 굉장히 지금의 시리즈 하이브리드에 해당되는 차를 벌써 만들었지만 뭐 두 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두 개의 단점이 더 컸기 때문에 양산성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아들이 지금의 포르쉐를 만든 그 사람이고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틀 소위 말하면 독일의 그 국민차를 만든 분이 이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 스탠리 형제가 미국에서 이 스팀 차를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해갖고 많이 팔았습니다. 한 11,000대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많이 팔린 차를 좀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이 스팀 기관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1906년에 시속 191km 엄청나죠. 이런 스팀 엔진으로 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만큼 스팀 차에 대한 그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성능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정숙하고 단점은 뭐냐면은 스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해서 한 30분 내지 40분은 느긋하게 기다려야지만 엔진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인데 이 차도 보다시피 그 당시에 한 13,000대 이상을 이게 팔린 차고요. 굉장히 차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행 거리도 한 뭐 80에서 한 130km 정도 그리고 속도가 한 32km.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시내 주행만 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내구성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조용하고 시동에 문제 없고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고가의 그 차다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차를 봤습니다. 스팀,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내연기관. 이것들이 굉장히 공존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공존했느냐? 한번 제가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900년도에 미국에 등록된 차를 이제 한번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스팀입니다. 40%, 두 번째가 37%. 그러니까 거의 메이저죠. 전기차하고 스팀차가 굉장히 대부분이었고 가솔린 차에 해당되는 거는 한 23%. 굉장히 그 적은 숫자였고 왜냐하면 질 늦게 개발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서 물론 뭐 전기차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행 거리가 짧고 다음에 전기의 어떤 그 인프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이제 쓴 상태고 근데 그 당시에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안 되고 굉장히 귀족이라든지 부르주아인 분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했고 스팀차도 이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음도 없고 근데 내연기관 차는 뭐냐면은 시끄럽고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시동 저걸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크랭킹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동 내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공존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두 개의 동력기관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쇠퇴의 길을 걷고 왜 내연기관이 크게 하나의 그 주류가 됐는지 그걸 한번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라는 회사를 1903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모델 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저게 왜 모델 T일까?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우리가 프로젝트 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첫부터 모델 A, 그다음에 모델 B, 모델 C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번째가 모델 T입니다. 그래서 20번째에 개발된 차를 처음으로 양산을 한 것이 지금의 모델 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1908년도에 7년도 8년도에 이 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무빙 그 벨트, 소위 말하면 내가 어셈블리 라인을 옛날에는 사람이 차는 가만에 있고 부품을 날라서 와서 사람이 조립을 했는데 반대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차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나는 하나의 부품만 조립하면 되겠는. 해서 이 어셈블리 라인을 우리가 이동시켜서 소위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굉장히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했기 때문에 차의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됐고요. 그럼 뭐 얼마큼 쌌느냐? 그걸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1908년도에 차 가격이 850불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850불은 굉장히 싼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근데 이 가격도 그 당시의 가격보다 훨씬 더 다른 차에 비해 쌌고요. 근데 1924년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차를 팔 때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차값은 오르죠. 3분의 1 떨어졌습니다. 290불.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경쟁차의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차를 선호하고 이 차를 많이 팔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 미국의 한 1920년대 전체 차의 반 이상이 포드 T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한 그 19년 동안 1,500만 대의 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굉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우리가 아마 그 깨기 힘든 기록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포드 컴퍼니가 차를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선도했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차의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옛날에는 차를 사람 손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다가 전기 모터를 붙여갖고 스타터 모터를 붙여서 이제는 편리하게 차를 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그 괴로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윌리엄 버튼이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우리가 서멀 크래킹, 소위 말하면 열분해를 이용해서 기존의 원유에서 그 석유 생산을 또 가솔린, 디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의 가솔린 가격 또 디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같은 해 1913년도에 옛날에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내가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넣습니다. 이거를 주유소 개념, 지금의 주유소 개념을 만들어 갖고 피츠버그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가솔린 엔진의 시끄러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엔진 락킹입니다. 그래서 이 락킹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푼 사람이 GM에 있는 토마스 미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의 옛날에는 유연 휘발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테트라 에틸 레드라고 해서 TL이라고 했는데 가솔린에다가 소량의 첨가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락킹을 해결할 수 있다. 것들을 발견해 갖고 요거를 우리가 상표를 그러니까 에티라는 상표를 해 갖고 우리가 유연 휘발유입니다. 이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때 얼만큼 납을 집어넣느냐 한 연료 1리터에 한 0.4g에 해당되는 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납이 들어가서 다 연소되어 갖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 나와서 대기 중에 납의 농도가 올라가 갖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서 1970년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완전히 법부로 납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들이 돼서 한참 후에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솔린 연료에다가 납을 안 집어넣는 지금 무연 휘발유가 나온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엔진들, 다음에 아까 스팀 엔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교통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말이 그럼 얼마큼 많았냐? 조사를 해보니까 런던에만 한 5만 마리, 뉴욕에는 10만 마리의 말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말이 있는 건 중요한, 말이 있어서 나오는 파생적인 문제, 이게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나왔냐면은 이거 신문에 보게 되니까 한 뉴욕에만 한 1,100톤, 1,100톤에 해당되는 배설물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악취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또 하나 뭐냐면 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말의 사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문제인데 이걸 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푼 사진인데요. 이게 1900년대에 뉴욕에 있는 5번가의 사진을 이제 찍은 건데요. 다 보시면 마차입니다. 말이 끄는 마차. 이게 13년만 딱 지나서 같은 시기에 찍은 건데, 그러니까 1913년도에 보면 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환경 문제를 자동차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봤을 때 아까 스팀 엔진 그리고 전기차 다음에 내연기관 차가 공존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내연기관 차가 동력원을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배했을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 혁신입니다. 아까 보였듯이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내구성이라든지 여기 보이는 이제 경제성. 소위 말하면 비싸면 살 수가 없죠. 아까 포드에서 봤듯이 차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다음에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소위 말하면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듀라빌리티. 이게 내구성이 있어야죠. 가다가 금방 고장나면 우리가 못하는 거고 다음에 있는 게 유저 컨비니언스. 편해야 되는 거죠. 불편하면 우리가 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인프라.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봤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가 두 개의 동력원보다 월등히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독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는 내연기관이 완전히 수송수단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엄청나게 자동차가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또 이제 원래 말이 있었던 환경 문제. 그래서 사실 자동차 때문에 미국의 또 유럽의 말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환경 문제를 풀었지만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또 환경 문제가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 사진이 여러분들 아마 LA를 가보시게 되면 LA에서 파사디나를 이제 갈 때, 그러니까 LA가 약간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사디나는 약간 산 쪽에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1848년도. 저기 이제 스모그를 이제 보고 계신데 그 당시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얼마큼 심했냐? 한 1년에 한 200일 이상 스모그가 나타났고 다음에 현재의 스모그보다 농도가 10배 내지 20배 이상 강해서 사람들이 구토, 다음에 두통, 다음에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진해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스모그가 이게 왜 생기냐? 이게 1943년도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스모그를 처음에는 그때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와서 가스를 뿌렸다 이렇게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뭐 오판됐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LA 지역에 있는 정유 공장이라든지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소각장,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이것이 스모그를 만들 거다라고 해서 이쪽에 대한 제재,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 이거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하겐 스미트라는 칼텍에 있는 생화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칼텍에 있는 교수님이 이 스모그가 생기는 이유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온탄화수소가 캘리포니아처럼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이것이 우리가 포토케미컬 리액션을 해갖고 오존을 만들고 다음에 스모그를 만든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문제 스모그의 원인은 자동차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때부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규제를 하자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 규제의 첫 번째 단추가 그때부터 16년이 지난 1966년도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 최초로 배기가스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수치는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대강 지금보다 수백 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러나 저 수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업계에서는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 스모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래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것이 캘리포니아 에어 리소스 보드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사인한 사람이 잘 아시는 여기 보시는 도널드 리건이라는 그 주지사가 이거를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196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의 그 기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규제에서 캘리포니아 규제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카브의 초대 원장은 아까 보신 하겐 스미트 분께서 초대 체어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가 시작되고 업계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해서 규제하고 기술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시소 게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획기적인 그 사건인데요. 1973년도에 그 엔겔하드, 지금의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엔겔하드에서 엔진 자체에서는 배출물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후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줄이자. 그래서 이제 삼원 촉매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연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촉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해한 물질 CO2하고 H2O를 만들자 이런 것들 개념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한 70% 내지 80%를 줄였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촉매 장치에 들어가는 촉매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금, 로듐, 팔라듐. 그래서 전 세계의 백금의 소비가 여러분들 반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약 한 40% 이상이 백금의 소비가 자동차에 여기 있는 촉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혁신을 통해서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또 개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규제를 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용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스케일만 좀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여기 왼쪽이 이제 유럽이고요. 저 오른쪽이 이제 미국의 그 규제를 좀 보고 계신데 위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질소산화물, 밑에 있는 것이 미세먼지, 파티큘라 매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규제의 한 40년 정도가 한 30년 정도가 한 92% 내지 97%. 다음에 미국도 한 95%. 그러니까 2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규제 강도가 커졌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는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옛날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고 소위 말하면 니어 제로 임팩트, 소위 말하면 환경에 그렇게 많은 그 영향 안 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동차 산업에 또 획기적인 모멘텀을 준 게 뭐냐? 사회적인 그 문제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하고 1978년도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오일 쇼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그때 이제 주로 아랍인 오펙에서 서방의 그 석유 공급을 막았습니다. 해서 한 3-4배 가격이 이제 폭등했고요. 두 번째 오일 쇼크는 그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갖고 이란이 그 당시에 한 4위에 해당되는 그 석유 오일을 공급하는 나라였는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2-3배 정도의 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사이에 가격이 6배. 자, 여러분들 차 다 갖고 계시죠? 자기가 1년에 내가 주유비로 얼마큼 쓰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보통 주유비 쓰시는 게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쓰십니다. 근데 갑자기 내년에 아니면 5년 후에 6배 된다. 차 못 타시죠? 자, 이때부터 자동차 회사들은 고민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차를 다 대형차만 탔는데 연비를 안 따졌습니다. 이때부터 연비를 따지기 시작해갖고 가장 그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형차를 많이 개발했고 미국 진출에 굉장히 이때 호기를 맞아서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굉장히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오일 쇼크가 소비자들 다음에 회사들한테 퓨얼 이코노미에 대한 경각심을 불이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카브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또 선언을 합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에어리소스 보던데요. 1990년도에 제로 이미션 비이클 무섭죠. 그러니까 차에서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스모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극처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에서 아무 가스도 안 나오는 제로 이미션 비이클을 팔아라. 강제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1990년도입니다. 그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98년도에 전체 메이저 판매 2%를 제로 이미션 비이클로 팔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지금 크레딧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정책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책을 내가 세게 하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로 이미션 비이클로 하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은 안 되죠. 하이브리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이때부터 이제 연구를 각 회사들은 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모멘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냐면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고 미국에서는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 빅3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때 안 되겠다. 우리 제조업도 살리고 다음에 자동차 경쟁력을 좀 살리자라고 해서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Vehicle이라는 PNGV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자동차 회사들한테 R&D 쪽으로 강력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10년 후에 차를 만들 때 지금의 연비보다 3배 이상 좋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다들 그때는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이때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또는 R&D 정책이 하나의 기술 개발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PNGV의 프로그램이 됨으로써 미국하고 일본, 한국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마켓이 어디냐? 유럽입니다. 자, 유럽도 그러면은 유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3리터 카 프로젝트라 얘기하는데요. 1리터에 33km 가는 거. 그러니까 3리터에 100km 가는 차를 만들자. 그럼 주로 EU의 나라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EU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의 지원의 연구 방향이 뭐였냐? 아까 미국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유럽은 디젤로 갔습니다. 이때 클린 디젤 만들자. 고효율의 디젤 엔진을 개발해서 다음에 경량화를 해갖고 1리터에 33km 가는 차를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소형차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런 명명이 있는데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뭐냐면은 클린 디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장려를 했고 기술 개발에 소위 말하면 몰입을 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실용적인 디젤을 하자. 이런 것들이 90년대, 다음 2000년대 초반까지 쭉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미국 EPA에서 지난 50년간 자동차의 어떤 동력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게 밑에가 이제 연도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 선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의 출력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출렁하죠. 75년부터 93년까지 출렁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오일 쇼크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이 뭐냐면은 8기통 대형차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한 60%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6기통이 약 한 15% 정도 됐고요. 나머지가 소량이 4기통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한 5년 사이에 8기통 엔진이 거의 한 20%대로 확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력이 확 떨어지죠. 엔진이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갖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휘발유 가격 이것이 엔진의 그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볼 수 있고 지난 50년 동안 보면은 퓨얼 이코노미가 거의 한 100% 이상 좋아졌다. 그게 평균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력도 한 100% 정도 좋아졌고 다음에 차 무게는 약 한 8%, 8.7% 정도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조사한 건데요. 이거는 아까 차의 연비였고, 그러면 엔진은 어떻게 됐냐? 엔진도 지난 40년, 50년 동안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최고 효율에 해당되는 지점에 그 효율도 굉장히 개선됐다 이렇게 봅니다. 왼쪽 게 가솔린 엔진이고요. 오른쪽 게 그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4, 50년 동안 엔진의 효율도 한 40%에서 한 50% 정도 굉장히 그 개선됐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미국에서 PNGB 프로그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는 저 위에 보시는 그 프리우스입니다. 이게 1997년도에 처음 양산됐을 때 그때 차량 가격은 다른 차의 2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배에 해당되는 거의 반은 정부가 보조해주고 나머지 반은 도요타가 보조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도요타가 처음 냈을 때 이거는 뭐 아마 안 팔 거야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해갖고 보다시피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의 어떤 메인축이 됐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총 5 제너레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연비의 그 향상입니다. 연비가 얼마큼 좋아졌냐? 40%.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차보다 지금 차가 프리우스가 40%의 연비를 향상시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나타 이건 이제 가솔린의 엔진에 해당되는 거. 맨 위에 있는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의 엔진에 해당되는 그 소나타도 한 40% 정도의 연비가 좋아졌는데 하이브리드를 함으로써 연비가 120% 정도 좋아졌다.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기존의 가솔린의 엔진의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력원의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사회 문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게 주범은 이제 우리 CO2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 산하에 맞는 기관들이 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래서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매년 하지만 그 중요한 회의가 이제 교토 프로토콜인데요. 이건 1997년도에 이제 처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선진국들은 규제를 하자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한 40개국의 선진국들이 이제 사인을 했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의 회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2100년도에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도씨 이하로 우리가 그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언적으로 이걸 됐고요. 다음에 2015년도에 여기서는 이제 선진국만 썼는데 유엔의 모든 가입 국가 195개국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CO2를 줄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NDC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협약을 해갖고 우리가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2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어느 나라가 많이 나오는지 다음에 CO2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또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다. 요 왼쪽이 2000년도하고 2025년도 CO2에 그 발생되는 각 나라별 그 규모를 보시다시피 25기가톤에서 38기가톤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줄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14%에서 33%.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1.6%입니다. 무지 지금 애쓰고 있죠. 근데 1.6%가. 근데 이거 보다시피 차이나 인디아, 미국만 합쳐도 55%입니다. 이 세 나라가 사실 힘을 합쳐야 저희가 노력을 해야 글로벌 CO2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뛴다고 해도 1.6% 갖고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 들지만 저기 있는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은 IE에서 그 발표를 한 겁니다. 맨 위에 빨간 선이 뭐냐면은 CPS라고 해서 Current Policy Scenario.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지켰을 때 글로벌 그 워밍에 의해서 2100년도에 온도가 얼마큼 될 건가를 예측한 겁니다. 그러면 3도가 되죠.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스탯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 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5년 안에 몇 프로 줄이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됐을 때 그때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됩니다. 안 되죠. 맨 밑에 있는 선이 뭐냐면은 net zero emission, 다시 말해서 2050년에 무조건 우리가 CO2 net zero를 이루자. 앞으로 25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5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각 나라가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크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이제 나라별 국가를 봤고 이것이 과연 우리 자동차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여기 왼쪽이 보시면 이제 각 산업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파워,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좀 CO2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수송입니다. 약 15%. 전체 글로벌 CO2에 여러분들이 타시는 이용하는 운송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이 15%를 다시 한번 좀 쪼갠 겁니다. 보면 약 한 4분의 3이 육상,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행기, 다음에 배, 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육상의 한 73% 정도인데 반은 소형차고 반은 대형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강의 이제 규모를 알기 때문에 자, 육상도 우리가 많은 CO2를 줄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CO2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EU입니다. 그래서 EU가 1998년도에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가 뭐냐면은 차가 1km 주행할 때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186g의 CO2가 배출됩니다. 자, 이거를 자발적으로 2008년도 되면은 140g으로 자발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2015년부터는 강제로 줄이겠다. 강제로 맞춰라. 못 맞추면은 페널티. 페널티가 얼마냐? 1g당 95유로. 지금 여러분들 95유로 하면은 대강 한 100유로라고 하게 되면은 한 1,700원, 1,800원쯤 되죠. 1g당. 근데 차가 만약에 내가 수출을 하는데 100만 대를 한다. 1g을 만약에 초과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1,700원 곱하기 100만 원 하게 되면은 100만 대 하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한 어마어마한 벌금입니다. 이 벌금을 EU에 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 회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이 벌금을 낼 건가? 아니면은 줄일 건가? 아니면 안 팔 건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팔기 위해서 전기차, 다음에 연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10년 전에 2015년이 지금의 5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복스바겐 이제 스캔들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마 이제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복스바겐이 그 당시에 독일을 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고 디젤 차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전 세계 한 1,000만 대 이상 파는 차였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마켓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디젤을 팔겠다라고 했고 미국에 아까 보다시피 배기가스 규제가 유럽보다 좀 셉니다. 세서 자, EU에서 있는 기술을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약간 회색이 있는 게 내가 인증받을 때 실내에서 실험할 때는 모든 제어 장치를 잘 집어넣어서 우리가 배출가스를 안 나오게 하고 실드로 할 때는 좀 루스하게 제어를 해갖고 나 모르겠다 한 겁니다. 해서 얼마큼 나왔냐? 20배에서 한 40배. 이게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져갖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내연기관에 대한 불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디젤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디젤이 나쁜 게 아니라 복스바겐에서 이거를 치팅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많은 그 벌금을 냈고요.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 개발자, 다음에 소위 말하면 CEO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됐고
이때부터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아, 디젤은 아니야. 가솔린 엔진도 너도 아니야. 뭡니까? 전기차라고 이제 인식이 이제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를 쭉 봤을 때 독일에서 시작했죠. 칼 벤츠가 1880년도에 가솔린 차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130년이 지나서 복스바겐이 디젤을 갖고 스캔들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엔진에 대한 그 쇠락을 하나의 트리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시작했고 독일에서 이거에 대한 종말을 어떻게 보면 이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DNA가 이제 바뀌고 있다. 어디로 바뀌냐는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다음부터 각 나라에서는 선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앞으로 내연기관 안 팔겠다. 굉장히 유럽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나라들이 선언적인 발표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그러면 전기차 타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제 개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스바겐도 디젤을 포기한다 얘기했고 현대도 디젤을 지금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만 R&D를 안 합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제 디젤은 팔 수 없고 앞으로는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그 각 나라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는 서로 이제 시소 게임 정책하고 R&D가 약간의 밸런스를 갖고 쭉 왔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아, 정부가 강하게 내가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회사들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강한 신념 그리고 불신 때문에 규제가 더 굉장히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갭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테슬라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차를 양산했는데 전기차입니다.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테슬라를 봤을 때 저기 보게 되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저기 이제 배터리가 여러분들 잘 많이 쓰시는 게 AA 배터리입니다. AA 배터리의 직경이 1.4cm, 저거는 1.6cm, 길이가 AA는 5cm인데 저거는 6.5cm. 거기가 AA 배터리입니다. 몇 개 들어갔냐? 6,830개. 거의 한 7,000개가 들어간 겁니다. 배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는 말 되냐라고 했지만 이때 이 차를 거의 한 10만 불, 12만 불에 팔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주로. 근데 굉장히 혁신적이고 다음에 제로백이 뭐 한 3.9초. 그러니까 웬만한 스포츠카 뭐 갖고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왜냐하면 전기차는 모터의 토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나오는 일반적인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많이 해봤자 한 100km, 200km였는데 이거는 한 400km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저 위에 보고 계신 게 지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그 단 유닛셀인데요. 길이가 한 30cm, 다음에 폭이 한 13cm 정도 되고요. 두께가 한 1cm. 저게 단전지입니다. 굉장히 크죠. 무게가 한 0.7, 그러니까 0.78kg 정도 되죠. 1kg이 좀 안 됩니다. 자, 이거를 12개를 묶어서 우리가 모듈이라 부르고요. 그 모듈을 우리가 저 밑에 보시면 한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채곡채곡 집어넣는 게 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하나의 무게가 0.78kg, 모듈이 12개, 다음에 팩 하게 되면은 24개 또는 32개. 만약 32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배터리 무게만 얼마냐면은 300kg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고순도의 우리가 리튬, 다음에 알루미늄, 다음에 뭐 저기 다른 귀금속들이 300kg을 차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팩의 무게가 한 450에서 한 500kg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가 그 광물질들을 전기차는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현대가 2021년도에 그 글로벌 eGMP라고 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굉장히 빨리 출시를 해갖고 지금 전기차를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에너지를 한 10에서 80% 충전하는데 18분. 그러니까 옛날에 충전 그 문제를 800볼트로 해서 굉장히 그 풀었고요. 다음에
주행 거리도 한 500km 이상 됐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좀 상용화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을, 왜냐하면 전기차 상용화된 게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컨셉인데요. 벤츠에서 한 번 충전해서 1000km를 가겠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배터리, 다음에 차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전기차 그러면 이제 이 화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 문제를 키죠. 이게 작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키웠던 청라지구의 화재를 제가 한번 비디오를 한번 좀 따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저기에 벤츠에서 화재가 나갔고 사실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꺼져 있어서 이것이 많이 퍼져갖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그러면 나 위험해서 못 타. 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차는 그러면은 내연기관 차보다 화재가 많이 나냐?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텐데 제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 컬럼이 뭐냐면 전기차가 만 대당 화재 건수. 저기 있는 두 번째 컬럼은 내연기관 차가 만 대당 화재 건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물론 지금 내연기관 차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75만 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물론 나지만 그렇게 전기차라고 해서 월등히 많이 나는 게 아니다. 근데 미디어는 전기차만 화재 나면은 미디어가 나오죠. 신문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지금 화재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캐즘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캐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볼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작년에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는 여기서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데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7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 중에 한 65%가 중국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30년 되면은 전체 차 판매 약 한 45%가 지금의 EV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 전기차의 어댑테이션이 좀 늦고 있지만 다른 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우리가 fuel cell electric vehicle,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수소하고 산소를 내가 반응시키게 되면은 한 1V 미만의 볼테이지가 나오고 다음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무공해 자동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가 나오는데 전기의 양이 해봤자 1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직렬로 300장 내지 400장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 스택입니다. 저기 있는 스택이고 그 스택에 이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다음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장치, 그리고 스택이 효율이 약간 나쁘기 때문에 열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냉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냉각 장치, 그거를 합쳐서 우리가 운전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엔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래서 이 퓨얼셀 자동차를 개발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고압 수소 탱크 한 750바의 고압 탱크하고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설치해 있는 걸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퓨얼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2년에 현대 투싼 iX가 전 세계 최초로 퓨얼셀을 상용화해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약간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도요타라든지 혼다에서 퓨얼셀 자동차를 만들었고 현대가 2018년에 넥소라는 순수한 차를 만들어서 했고요. 다음에
2020년에 도요타에서 미라이 2라는 차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올해 현대에서 all new 넥소라는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수소차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뒤에 계신 김민서 선생님께서는 얼리 어댑터라 수소차를 지금 넥소를 이렇게 타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많이 보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를 제가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vehicle cost,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조 원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fuel cell vehicle을 내가 구매를 하려면은 지금도 정부에서 지자체 포함해서 3천만 원 내지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드립니다. 지금 사십시오. 사실 국민 세금 내가 3,500만 원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은 fuel-cell 자동차가 비싸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걸 개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소 생산입니다. 수소를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석탄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린 수소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기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걸 해야지만 CO2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소 생산을 우리가 그린화 시키느냐. 또 중요한 게 인프라. 사실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수소 충전소가 비싸고, 다음에 거부감이 있죠. 수소 그러면은 이거 폭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다음에 듀라빌리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헤비듀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마일을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좀 R&D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R&D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수소 그러면은 수소 폭탄을 생각하지 자동차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그러면 어떻게 좋냐? 보면 저는 뒤에 상용차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에서는 당연히 수소차가 훨씬 더 우리가 월등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승용차에서는 단거리, 중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좀 낫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은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게 없느냐? 엔진도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에너지 플로우라고 했는데, 석유 에너지를 내가 100으로 했을 때 엔진에 들어가서 약 한 75% 정도가 여기서 다 그 일로 안 바뀌고 다 손실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봤던 오토 사이클, 오토가 개발한 그 효율을 보게 되면은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은 압축비를 올리면 효율 좋다, 다음에 비열비를 올리면 효율 좋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돼야 할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숙제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소를, 이상화된 연소를 시켜야지만, 빨리 연소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좀 더 출력을 더 내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패스트번이라는 걸 쓰고요. 다음에 나킹도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그 장벽인데, 저것도 풀어야 되고,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손실들을 우리가 줄여줘야지만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이게 왼쪽에는 여러분들 뭐 다양한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아까 보신 그런 인자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갖고 효율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엔진은 첫 번째 하이브리드가 돼야 되고, 엔진 자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가 장치들을 모터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효율을 굉장히 올릴 수 있고, 다음에 촉매도 전기로 히팅하게 되면은 배출가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데 앞으로의 엔진은 효율이 최대한 5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됐을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도 거의 지금보다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의 니어 제로 임팩트로 하겠다, 이런 걸로 아마 좀 여러분들이 예상하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엔진 올리는 아마 페이즈 아웃 될 것이다. 그러나 엔진은 살아남는다. 그게 하이브리드 또는 우리가 EREV라고 얘기하는 그 레인지 익스텐디드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앞으로도 10년 내지 30년 이상은 엔진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카툰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챗 GPT가 잘 만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모든 규제가 테일파이프 규제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테일파이프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CO2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고,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하고 배터리는 테일파이프에서 퓨얼셀은 물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전기차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무음의 자동차,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서 이 두 개를 굉장히 보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좀 재밌죠? 그죠? 내연기관차 타는 사람들은 타면서 좀 약간의 길티하게 느끼고,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나는 클린한, 소위 말하면 뒤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그죠? 이걸 한번 보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앞에 계시는 우리 송한호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LC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 디젤 차는 차를 생산할 때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료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테일파이프에서 뭐가 나오냐, 얼만큼 나오냐만 따지면 되는데, 전기차는 뭐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없는 배터리들을 집어넣고 모터를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차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CO2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vehicle cycle 얘기하는데요. 내가 우리가 그 원석을 캐고 정제하고 다음에 가공하고 차를 만들 때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배터리들을 만들 때도 많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vehicle cycle 얘기하고요. 자, 오른쪽은 뭐냐면은 석유 원유를 내가 캐서 정제하고 수송하고 다음에 차까지 집어넣고 다음에 차에서 운용하면서 테일파이프에 나오는 CO2, 이걸 우리가 fuel cycle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걸 우리가 well to wheel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차가 전기차다. 그럼 전기차는 뭐냐면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고 전기를 송전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이때도 CO2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투 애플을 비교하려면은 우리가 테일파이프만 보지 말고 이 LCA로 소위 말하면 전과정 평가를 해서 CO2가 얼마큼 나오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를 유럽에서 이거를 전과정 평가를 한 그 그림입니다. 첫 번째 있는 컬럼이 뭐냐면 전기차, 두 번째가 디젤, 세 번째가 가솔린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회색이 뭐냐면은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를 만들 때 발생되는 총 CO2입니다. 보게 되면 거의 한 15톤 정도가 나오죠.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배터리를 만들 때 발생되는 CO2.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 약간의 그 옅은 녹색은 뭐냐면은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할 때 발생되는 CO2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가솔린 엔진인데, 디젤 엔진인데, 이거는 뭐냐면 디젤 차를 만들 때 발생되는 CO2. 여기 있는 건 뭐냐면 테일파이프에서 차를 평생 동안 탈 때 나오는 총 CO2 양, 요거는 내가 총 사용되는 그 디젤을 내가 만들 때 발생되는 그 CO2. 이게 정과장 평가에 나온 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그 테일파이프는 0이지만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보게 되면은 0이 아니죠. 그리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기 있는 하이브리드라 보게 되면은 뭐 저기 전기차랑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사실 디젤로 봤어도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현대에서 각 자기가 생산하는 수소차, 가솔린, 다음에 아이오닉 6 전기차, 밑에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당연히 다른데요. 1km 달릴 때 얼마큼 나오냐 이거를 이제 표시한 건데 아까랑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총량이고 그거를 이제 20만 킬로로 이거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개를 보시게 되면 뭐 서로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가솔린차하고 하이브리드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좀 더 낫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기 수소차가 많이 나오냐? 수소를 생산할 때 이때 아직은 우리가 그린 수소를 안 만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차 생산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소 전기차는 그 퓨얼 탱크에 해당되는 연료 탱크를 만들 때 조금 더 CO2가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대한 개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LCA 관점에서 CO2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전기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연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솔린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는데 이게 화석 연료가 문제죠. 그럼 연료를 내가 태우게 되면은 산소랑 만나서 에너지가 나오고 다음에 CO2하고 H2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하자. CO2를 포집을 하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대량의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거꾸로 연료를 만들자. 이것이 이퓨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죠? 아니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에너지는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풍력하고 다음에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효율성,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의 가솔린 가격의 5배 비싸죠. 근데 왜 이것이 주목받느냐? 지금 그 태양광 풍력을 우리가 그 생산하는 지역하고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많은 지역에서 이퓨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은 된다. 해서 지금 저기 보시는 오른쪽에 보는 게 뭐냐면은 저기 칠레에서 포르쉐하고 시멘스가 저기 풍력을 이용해서 그 이퓨얼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해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있고 있다. 그럼 이퓨얼의 장점이 뭐냐? 아까 테일파이프에서 화석 연료로 쓰기 때문에 많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수소 엔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 수소 엔진을 개발했고요. 그 개발된 엔진을 지금 트레일러에다가 설치해서 지금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엔진은 뭐냐면 똑같은 내연기관인데 연료 자체가 가솔린, 디젤이 아니고 수소만 쓰는 겁니다. 하게 되면 저기 보다시피 CO2 다음에 각종 배출물들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또 대형 트럭에서는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제하는 게 뭐냐면은 주홍 글씨로 내연기관 차는 안 된다.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테일파이프에서 나오는 에미션. 저는 뭐냐면은 내연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는 이 화석연료가 문제지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다음에 전기도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지만 에너지에서 만들어지지만 된다는 걸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원도 굉장히 친환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고효율의 동력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엔진, 다음에 전기차, 다음에 하이브리드, 퓨얼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소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100년 전에는 밑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정부의 규제, 정책 이것이 굉장히 기술의 방향,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전기차 살 때 요새 보조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좀 약간 갸우뚱하죠.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하고 규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말을 좀 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독일에서 차를 처음에 개발했고 복스바겐이 소위만 하면은 우울하게 그런 사태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신기술이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아시아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메카, 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기술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더 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가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한 28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맨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건데요. 저 실험실을 에서 석사 박사를 받은 그다음에 저의 은사님이신 좀 또 돌아가신 고 김웅서 선생님 때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석박사의 출신들을 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제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우리 구성원들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지금 이 자료를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열심히 만들었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 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동력원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환경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민경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유익한 강연이었는데요. 질문 있으실 것 같으셔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민경덕 교수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양진규 교수님 연구실 김영건입니다. 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이제 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기차 충전소도 없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전소가 들어왔고 제 기억에 의하면은 전기차 충전소 사실 뭔가 배치가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자동차의 미래가 어떤 수소 자동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소라는 동력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적어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만큼은 주변에 있어야지 뭔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경향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은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런 혁신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국가들에서 또 수소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해야지 이게 좀 더 확산되는 경향성이 빨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그 퓨얼셀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좀 정부 주도에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수소 충전소 그러면 지금 LPG 충전소도 지금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폭발이라는 시민들의 그 문제.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소차도 태우고 다음에 좀 뭔가 수소도 안전하다. 사실 수소차 불나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좀 하는데 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아직은 충전 수소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 때 비용이 전기차 충전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R&D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저희 뒤에. 예, 저도 그 인프라 관련해서 의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초기에 그 자동차 역사를 말씀해 주셨을 때 가솔린 차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만 가솔린 차가 나온 시점보다 주유소가 나온 시점이 뒤더라고요. 달리 말해서 인프라가 없어도 가솔린 차는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가솔린은 통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제일 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수소 경제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전기는 담을 수 있는 통이 배터리일 텐데 그거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고 현재는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수소셀도 비슷하게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뭐 불가능한 것인지 뭐 그러한 방향 다시 얘기해서 인프라 없이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과도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수소 그러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일 가벼운 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담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굉장히 수소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밀봉, 세일도 굉장히 힘들고 다음에 이게 이 부피당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액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영하 한 뭐 200도 이상 또 내려가야 되고 해서 아직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를 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직은 안 나왔다 이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수소 자체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이게 생각되고 물론 분명히 혁신은 계속돼야 되고 기술 개발은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또 저기 질문 있으시죠? 예.
오늘 세미나 감사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잘 몰라서 항상 뭔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수소는 진짜 안전한 게 맞을까라는 그런 게 그냥 그 원초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고체역학을 들으면 저희가 항상 그 주목을 끌기 위해서 보는 게 타코마 브릿지 흔들려서 부러지는 건데 항공 수업을 들으면 항상 보여주시는 게 그 수소로 움직이는 그 유럽이었나요? 그 수소 네. 비행선 얼른 터져서 비행선. 불타면서 추락하는 맞아요. 예.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항공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걸 보니까 그 원초적인 수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제가 314동에도 실험실이 있어서 이렇게 현대에서 보여주는 영상에서 약간 한 3년간 세뇌를 받아서 수소 터져도 터진대. 수소 이거 빨리 나가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아직 그 원초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수소가 이거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수소가 터지기 위한 메커니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돼 있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밀폐돼 있고 수소는 가벼워서 다 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같은데 이런 그 전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약간의 스파크만 돼도 그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소하고 공기하고 섞여 있는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소량이 적어도 이것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차를 우리가 설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수소가 따로 이게 우리가 고압 탱크가 있기 때문에 고압 탱크로도 총으로 쏴서 이것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가 뭐 충돌 시험도 다 하고 해서 뭐 폭발이라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양산성에 다 우리가 담아서 다 R&D를 해갖고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약간의 홍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줌에도 있어요? 줌에 예, 줌에서 혹시 질문 읽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혹시 줌에 있는 질문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LCA 관점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전기차가 ICE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월등히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원의 친환경 이슈뿐 아니라 자율주행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하는 게 맞는 방향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까 LCA 그 보여드렸는데 뭐 월등이라는 거는 그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근데 그 월등이에 대한 그 정의가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다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보였듯이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 전기차는 갈 수 없다. 그걸 한번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혼재된 상황, 그리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EREV가 혼재된 상황으로 이제 갈 것이다.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전기차 가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데 전기차 한 대가 소비되는 전기 용량이 자기 집 한 달에 쓰고 있는 전기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아파트에 다 100%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2배가 돼야겠죠. 그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랑 같이 이제 결부됐다 볼 수 있고, 다음에 아직은 그 차량 가격,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서로의 어떤 기술, 우리가 그 기술 중립이라 얘기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돼라고 하지 말고 똑같은 기회를 줘서 우리가 CO2를 줄이면 되지, 이것이 흑색이냐 빨간색이냐 따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제가 봤을 때 항상 뭐냐면 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재료과학과 학부생이고 기계공학부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 특성상 연료전지 제작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데요. 연료전지 현재 팔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은 SOFC나 PEMFC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수의 형태도 액화수소나 뭐 계질이 필요한 수소, 계질이 필요 없는 수소 등 되게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넥소에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형태나 또는 연료전지 형태, 그리고 미래 자동차에 적용돼야 될 형태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때 이런 형태들이 한 가지 종류로 통일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 퓨얼셀의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에 쓰고 있는 이제 팸형 그 퓨얼셀이라 얘기하는데, 이걸 쓰는 아까 SOF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로 이제 발전용. 왜냐하면 온도가 최소한 600도씨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일정한 부하를 우리가 고효율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SOFC는 주로 발전용을 쓰고 있고요. 이 팸형 퓨얼셀은 뭐냐면 내가 동력을 굉장히 빨리 시동도 걸 수 있고 부하의 변동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에 쓰고 있는 팸형 퓨얼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팸형 퓨얼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력을 올릴 수 있는 효율도 우리가 올리고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내구성, 여기도 백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금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구성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술들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명 퓨얼셀이 아마 계속해서 더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현대차도 우리가 올뉴 넥소에서는 적용이 안 됐지만 다음 세대 버전의 스택은 조금 더 굉장히 개선된 걸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너무 오늘 동력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그래서 엔진, 모터 뭐 이런 얘기만 들을 줄 알고 오신 분 계셨을 텐데 저희가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경제, 사회, 환경, 인프라까지 정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공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학인으로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말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강의해 주신 우리 민경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 교수님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죠. 여기 앞에 보통 저희가 하고 나면 여기 걸터 앉으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하는 전통이 있어서 여기 앞에 걸터 앉아주시고 여기 카메라 여기 나오셨군요. 예, 사진. 꽃다발까지. 자,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박수 치면서. 네, 이상으로 저희 크리스마스 렉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Jingle bell, hear that ring.